임대 측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하시면 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임차인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임차인도 수긍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안에 나오는 주요 사항을 제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우측에서 보는 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건물 쪽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뭐 심하면 뭐 20장, 30장 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이 이 한 장에 한 장에 있는 내용을 다 풀어서 쓴 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임대차 계약 안에 뭐 그 장수가 20장이 되든 30장이 되든 너무 그렇게 난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거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쓰게 되는 난이 있겠죠. 지금 우측에 있는 화면에 보면 상단에 붉은 마킹을 해 놓은 그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집원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집원 주소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맨 하단에 뭐 임대인, 임차인, 뭐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도로명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표시는 항상 집원 주소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대지이거든요. 뭐 그거는 확인을 안 해도 다 대지인 경우인데 간혹 가다가 건물이 있는데도 그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안 보이지만 지방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목은 현재 사용 상태보다는 공부상, 토지 대장상 나와 있는 지목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면적은 모든 면적은 평방미터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평방미터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평이라고 하는 거를 기재를 하겠다 그러면 평방미터 하고 뭐 가로 열고 뭐 500평 뭐 이렇게 변기 표기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시고 건축물 대장을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구조나 용도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인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을 적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건물주도 전용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임대 면적, 계약 면적, 분양 면적,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건물에 대한 그 계약서의 면적 표기는 전용 면적 위주로 한다. 그런데 전용 면적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는 만약에 5층이다 그러면 5층의 총 면적만 나와 있죠. 그죠? 5층이 만약에 500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5층의 일부를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면적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실측 면적을 적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업체 측, 그러니까 임대 측에서 제공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대로 팔로우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그 임차인과 또는 임대인과 직접 실측을 해서 실측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단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만약에 5층이다 그러면 5층에 500평 중 200평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할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건물 전체를 할 때는 뭐 건물 전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7층을 할 때는 7층 전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층으로 7층이나 8층이다 그러면 7층, 8층 전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8층의 일부다 그러면 8층의 일부 가로 열고 802호 뭐 이렇게, 만약에 호실이 없을 경우에는 8층의 일부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뭐가 뒤따라가야 되겠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그 별첨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야 돼요. 잘 아시겠죠? 예, 도면이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층 일부라고 했는데 제가 8층 일부하고 802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1호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801호, 802호, 803호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8층에 가면 그 문이, 출입문이 801호, 802호 구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그 우리 중개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층의 일부를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8층의 일부 50평인데 이 50평이 어디에 위치해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대차 계약하실 때, 그 층의 일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도면,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리시면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 통해서 도면의 그런 어떤 건물 전체의 그런 어떤 생긴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뭐 100평이다. 그 중에 내가 30평이다. 그러면 30평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걸 이렇게 구별해서 도면에다가 거기다 여기 이쪽에 30평 뭐 이렇게 써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임대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층 시 모두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요. 7층, 8층 이렇게 연층으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건너뛸 때가 있죠. 7층하고 뭐 9층 뭐 이렇게, 또는 뭐 7층하고 10층 일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인데요. 거래 금액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를 하는 걸 원안으로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문제가 되죠.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자, 계약금을 보증금의 10%일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반드시 10%일 필요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임대차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 된다면 본 계약은 유효하다.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것이 그냥 뭐 계약금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보증금 총액이 5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증금 50%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용도 변경이 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체결이 됐는데 이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건물이 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무효가 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조건부 계약은 이제 뒤에 이제 특약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돌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이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이 조건부 계약이 될 때에는 뭐 보증금을 꼭 10%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위약금의 형식을 갖고 있죠, 그죠? 잘 알다시피 임차인의 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10%를 얘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상대적 압박을 하려고 10%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부 계약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조건부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에스크로우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공증을 쓴다든가 뭐 지급보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가장 위험스러운 게 바로 이 조건부 계약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자,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받고 영수증을 직접 거기서 발행을 하시면 저 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체를 했기 때문에 다 근거가 남죠. 그렇지만 그래도 임차인이나 이런 쪽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어떤 법인이 임차를 할 때 법인의 담당 직원이 왔을 경우에는 또 그 자기네 그 어떤 그 결제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갖다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잔금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행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잔금과 임차인의 점유권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잔금을 치른 즉시 그 임차된 물건에 자유롭게 임차인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그러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 비용인데요. 월 비용은 우리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 관리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 관리비에 이제 부가세 포함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비 포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료가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러한 것들을 약정을 하게 됩니다. 거래 금액에서는 계약금은 반드시 10%할 보증금의 10%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계약 기간이겠죠. 계약 기간은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해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단연 계약을 한다 하고 기간을 한정해서 10년 이내의 기간을 한정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런 거는 되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법에 적용해 봤기 때문에. 자, 그래도 또 이제 이 초일 분산입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계약 당일날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2007년 우리가 만약에 2025년 1월 오늘이 2월 10일이죠. 그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2026년 2월 10일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는 초일 산입이에요. 초일 산입. 그러니까 초일을 불산입한다. 오늘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자가 아침
뭐 6시, 7시에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2시, 3시라고 하면 거의 하루를 다 보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초일을 불산입 할 수도 있지만 뭐 초일을 산입도 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 사유는 뭐 상임법에 나와 있듯이 3기 차임이 연체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계약 내용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임차인이 여러분들께 물을 겁니다. 3기 차임의 연체라는 게 그럼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올 수가 있겠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 3개월치의 임차료가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3기 임차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이 밀려 있는 상태, 연체된 월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되려고 그러면 3개월을 연체를 했었어요.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2개월치를 갚았어요. 갚은 게 아니라 이제 임대료를 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3기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이 안 된다. 즉 계약 해지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려면 요구한 시점에서 3기 차임이 연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종료 같은 경우는 뭐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 종료는 어떻게 되냐, 계약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네, 원상 회복에 대해서 명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약이 해제가 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거하고 해제가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효가 되는 거는 이 계약서 자체의 사실이 없어지는 거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계약금을 귀속시키고 반면에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약사항 알아볼 건데요. 이 특약사항은 사실 여러 가지 문구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내용이 복잡해진다. 이 특약사항만 가지고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작성을 하려면 뭐 10장이 될 수도 있고 20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계약서는 심플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특약사항에서는 위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위주로 해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는 이제 TI라는 그 렌트 프리, 아니면 뭐 핏아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핏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 기간을 임대를 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핏아웃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기간 동안, 즉, 잔금일로부터 뭐 한 달, 까지는 임대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는 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렌트프리 마찬가지입니다. 렌트프리는 초기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연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어요. 협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다가 명시를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상 회복의 범위입니다. 이 원상 회복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계약 쓰게 되면 현재 상태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등기부등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담보대출이 이렇게 있는, 그걸 계속 유지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 원상회복의 범위에서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걸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신규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원상 회복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여기는 예, 현재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이 임차인이 예, 원래대로 전부 다 원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서는 원상 회복은 현재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원상 회복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되어 있는 인테리어 이외에 추가로 설치했거나 추가로 어떤 그 구조를 변경했거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원상 회복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임대 측에서는 이 재서전 화해조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재서전 화해조서의 수혜자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차임 3기가 연체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장사를 하다가 사람이 잠수를 타거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 측에서는 재서전 화해조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재서전 화해조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미 판결을 받아 놓는 거예요. 네가 3기 연체를 하게 되면 특별한 재판이 없어도 너는 즉시 임차된 공간을 나한테 명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걸 판결을 받아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명도라든가 또는 임대 쪽에서는 나중에 사후 처리에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비용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재소전 화해 조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이르는 게 수익자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받는 쪽에서 부담을 비용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개 입장에서 할 때는 뭐 굳이 임차인 편만 일방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반반하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특약사항에서 정할 거는 뭐 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임차를 함으로써 그 주차되는 숫자, 주차는 몇 대를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또 아무래도 월세 이게 임대인 계좌번호인데요. 이게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는 통장 계좌가 다르고 임대료를 지급한 통장 계좌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료 원래 임대료의 송금 계좌번호를 임대인의 송금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화재보험 화재보험을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 인허가 이건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죠. 조건부가 되면 이 특약사항에서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혼자 독단으로 판단이 안 되게 되면 같은 회사에 있는 선배 에이전트나 아니면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 뭐죠? 중개가 완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너무 일방의 편만 들지 마시라. 또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임대인 측에서 제공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우선해서 검토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에이전트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법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백그라운드에 김앤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임대인 쪽에서는 임대인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인이 제공한 그런 어떤 계약서를 갖고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 임대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이것이 법정에 가면 내가 불리할 것이라는 거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왜 이런 말을 썼느냐, 또 왜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썼습니까? 라고 타박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계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강행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예, 강행 규정을 엎어버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설명을 하셔서, 예, 임대 계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어, 맥스랭이 진행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